예, 추석 연휴 사건 사고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네. 첫 번째 주제. 불륜을 알리는 생일 케이크.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뭐 추석날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이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라는 걸 부인이 알았어요. 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예. 이거 뭐 법적으로 이혼 소송도 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없었는지 이 당연히 남편과 이혼 소송을 냈고 그리고 이 내연녀에게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상황인데 네. 내연녀에게 케이크를 하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마치 생일날 우리가 뭐 사무실로 축하 케이크 보내듯이 예. 꽃바구니나 케이크 많이 오지 않습니까? 부인이 내연녀예요. 내연녀에게. 그러면서 예를 들면 내연녀 이름이 이제 제 이름을 좀 패러디해서 최영숙 씨였다고 할게요. 예. 상간녀 최영숙 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요 상간녀라는 말을 떼고 보면 친구가 네. 보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름 적어놓고 예. 생일 축하한다. 선물은 다음에 보낼게. 근데 그 앞에 상간녀라는 세 글자가 딱 박혀 있다 보니까 네. 사무실은 공적 공간이죠. 예. 그렇죠. 누구라도 이 생일 케이크를 보면 누가 보냈어 축하해. 예. 그거 보면 분위기가 뜨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예. 케이크도 표지가 이렇게 포장된 게 아니라 투명 셀로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보이는. 아마 들고 가는 배달원도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전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상간녀로 지목이 된 내연녀가 역시 분노 폭발, 이 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 이런 또 소를 제기한 네. 사건입니다. 이 말씀 중에 뭐 그 익명으로 최정숙이라는 최영숙이라는 예, 제 이름을 이제 가명을 여성 이름으로. 쓰셨지만 네. 혹시라도 동명이 있을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가지신 정정하겠습니다. 분들께서는 또 오해를 받으실 수 네. 있으니까 최영일도 그 부분을 동명이 좀, 있겠네요. 안 되겠네요.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케이크를 받은 네. 이분도 그 부인에게 네. 맞소송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아내가 이제 남편하고 갈라설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예. 남편한테 이혼 소송하고 그다음 요즘에 거의 이 불륜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에 패키지입니다. 남편에게 이혼 소송하면서 위자료 청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내연녀나 내연남한테도 이제 내 위자료를 청구해라 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라고 소송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보통 그럼 그것만 진행이 되는데 이 소송에서는 아니 그런 케이크 보내가지고 나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잖아. 예. 라고 해서 이 내연녀도 이 소송 중에 맞소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가 누가 더 크냐를 이제 법원이 판단해야 되는 건데 예. 법원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일단 아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는 대략 800만 원 정도 해당한다. 예. 이제 손해라는 게 산정하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케이크 보내서 저 내연녀의 정신적인 충격을 준 것도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형사 고소를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형사 고소가 아니라 그냥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만 했기 때문에 예. 그 경우에 이로 인해서 내연녀가 받을 정신적 피해액은 100만 원 정도가 적당하다. 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내연녀가 아내에게 이제 이 100만 원을 까고 700만 원을 지급해라라고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형사는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그래서 예.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내연녀가 형사 고소는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상간녀 땡땡땡 축생일 선물은 나중에 보낼게. 투명 케이스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예. 이거는 뭐 명백하게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뭐 이걸로 뭐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지 않고요. 통상 모욕죄 같은 경우 벌금 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선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내연녀가 거기까지는 하진 않았네요. 그런데요, 이 부인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한 어떤 뭐 케이크까지 보낼까 싶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금 800만 원 위자료를 받게 됐는데 이 액수 어떻습니까? 좀 적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그 내연녀나 내연남에게 위자료 청구할 때 예. 보통 평균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거보다 많은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보다 많은 경우는 정말 좀 누가 들어도 황당한 드라마에 나올 법할 거의 가정 파탄 수준에 이르게 만드는 경우가 아니면 2천만 원 넘는 경우 별로 없는데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것 같고요. 예. 판사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제가 여기서 뭐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힘들지만 예. 다소 일반적인 기준보다는 낮게 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간통죄가 없죠. 그렇죠. 간통죄가 지금 위헌으로 사라졌잖아요. 예. 예. 그때 이제 간통죄가 사라질 때 많은 변호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간통죄가 사라지면 사적 복수가 늘 수밖에 없다. 아하.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줄이기 위해선
위자료를 상환하고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위자료가 많이 증액이 되겠구나라고 예. 했는데 법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1,000만 원, 2,000만 원, 지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거의 그냥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법원이나 이제 사회적인 네. 판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적인 통념상 이게 계속 변하지 않는다는 건데 예. 이 벌금 액수라는 게 그게- 그럼 어떻게 예. 봐야 될까요? 그리고 간통죄가 사라질 때 예. 사실상 그 당시에도 사문화된 것 아니냐. 이게 이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도 간통죄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사적 영역에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예. 여러 차례 거쳐서 결국 이 역사 속으로 간통죄가 사라졌습니다만 이 주로 주부들 결혼한 여성분들의 심리적인 안전망이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족 복수는 늘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관련 연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법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지금 이제 바라보는데 예. 법적 처벌이나 이 위자료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상대가 죄인이라는 낙인을 꼭 찍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이 이 자신의 어떤 분노를 풀어주지 못하면 예. 이렇게 뭐 생일 케이크를 빙자한 모욕이라든가 최근에 보시면요. 남편의 회사의 모든 직장인들에게 이메일을 다 동보로 보낸다든가 아. 그래서 모든 불륜 사실을 이제 까발린다든가 혹은 최근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부인이 알았는데 남편의 차 안에서 밀회가 이루어진 거죠. 예. 근데 이게 블랙박스에 다 찍힌 거예요. 예. 이 블랙박스 영상을 그냥 다 공개해 버립니다. 아. 심지어는 그 이제 상대 여성의 SNS 상대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냥 예.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에 뿌려버린다든가 이런 일이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법이 처벌해주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응징을 하겠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가 지켜보고 나쁜 X라는 것을 좀 알아달라. 예. 이런 이제 분노의 폭발이거든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법이 다룰 것인지 예. 지금 뾰족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또 이 판결에서 네. 잠깐 이해가 살짝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인이 내연녀한테 보낸 문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문자 내용이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심할 수도 있고 안 심할 수도 있는데 이거가 법원이 이거는 뭐 상관이 없다 무죄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봐요? 이거는 이제 무죄다라고 판단했다라기보다는 이걸로 상관이 정치적 없다? 피해는 입지 않았다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이게 협박에 해당하면 그게 이제 불법행위가 되고요. 예. 불법행위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해서 여기도 위자료가 추가가 되는 건데 예. 내용들을 보면 내 딸이 받은 상처 이상으로 되갚아주겠다. 예. 나를 계속 우습게 보느냐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어쩔 수 없다. 예. 근데 이제 보통 협박죄에 협박이 되려면 예.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협박죄로 처벌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정치적 피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딸을 내가 학교 앞에서 납치하겠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게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기 때문에 예. 협박에 해당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게 납치나 가해가 아니어도 협박죄로 인정된 문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너의 과거의 남친들을 네 남편 앞에 내가 다 대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3천만 원을 내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공갈이죠. 협박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예. 협박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공갈과 협박 차이가 어떤 공갈은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해서 받아가는 게 이제 공갈죄고요. 예. 이제 금전적인 건 상관없이 해악만 알리는 거는 아. 협박죄가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번 이 남녀간 불륜 사건의 경우에는 이 법의 처벌보다는 이 사적으로 복수를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적 복수에 관한 심리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실까요?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법은 좀 멀다 느낄 때가 많아요. 즉각적인 보복을 가고 싶은데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상처 입은 거에 대해서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적 메커니즘이 뭐냐면요. 받은 거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이제 행동을 하고 싶어 하죠. 예. 어떻습니까? 저분 이 전문가 말씀 네. 중에 인상적인 게 사람들이 법이 멀다고 느낀다는 그러니까요. 이 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불륜의 피해를 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법 시스템으로는 저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간통죄도 사라진 그렇죠. 상황이니까. 예.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해야 저걸 갚아주지? 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최영일 평론가 말했던 사적 복수를 하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 불륜 사건 관련해서 좀 재밌다는 표현을 쓰면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어떤 고소를 많이 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분류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집에 와서 분류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떤 내연녀를 불러들였다. 예. 그럼 남편이 들어오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했으니까 그건 주거침입은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했을 텐데 이 집은 공동주거권이 있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의 공동주거권이 있으니까 부인이 내 주거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주거침입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네, 그러니까 간통죄는 없어졌으니까 예. 주거침입죄라도 처벌을 하겠다 해서 요즘에 이제 이 불륜 사건에서 많이 있는 아까 민사 손해배상 소송 말고요. 예. 형사고소라는 것이 제일 많은 게 이 주거침입죄를 고소라는 지금 그런 어느 정도 상황입니다. 처벌을 받나요? 사실 주거침입죄인데 한쪽 주거권자의 동의하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처벌은 굉장히 미약하죠. 이제 그러니까 뭐라도 하여튼 그 경찰서도 가게 하고, 예, 뭐 검찰도 가게 하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일단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징벌적인 배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무슨 뭐 기업 사고 날 때도 맨날 징벌 배상하지만 이 위자료도 어찌 보면 약간 징벌적인 배상의 느낌이거든요. 예. 예. 사실 정신적 고통이라는 거 어떻게 금전적으로 계량화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예. 몇 억을 줘도 나는 해결이 안 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예.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 배상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이제 그럼 물질적으로 해결되면 정신적 피해 배상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이 소위 말하는 간통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면 이 위자료를 증액하면 그래도 이제 그 좀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보상이 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자료 상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생각됩니다. 예.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런 뭐 사적 복수 이런 것들이 간통죄가 폐지함으로 해서 더 훨씬 늘었다라는 네. 이제 뭐 얘기도 현상인데요. 있고 추정이 분석도 나올 수 있잖아요. 있죠. 그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백 변호사님의 결론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법이 멀다고 느끼는 이 과정이 예. 좁혀지거나 해결되거나 법이 내 속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는 한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동체, 우리가 사회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공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예. 심리는 커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공개 망신을 계속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도 알리고 저기도 알리고 시간이 흘러도 알리고 그러면 정말 피곤한 사회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풀릴 때까지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좀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자료 800만 원 뭡니까? 지금 위자료 최고가요 5천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배우자의 불륜으로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800만 원어치야? 20년 살았는데 혹은 뭐 15년 살았는데 아이 둘도 있고 헤어지면 이제 아이는 내가 독박 육아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살지도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막막하잖아요. 물론 이제 별도로 재산분할이라는 이 절차가 있긴 하지만 예. 그 외에 내가 이 억울함에 대한 분노를 풀릴 방법을 굳이 돈으로 환산한다면 예. 8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은 좀 너무한 것 아닌가. 대한민국 중산층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지금 위자료 최대가 제 기억에 한 5천만 원. 야, 많이 줬네.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한 1억 이상은 이제 나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정도의 돈이 걸려 있다면 예. 이 부인의 경우에도 그래 내가 위자료 1, 2억 받고 여기서 정리하고 미래를 설계해야지 지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또 이 케이크 보내서 100만 원 떼이고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기 위해서는 위자료 상향이 그나마 지금 민사제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제도적 방법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예. 이제 사적 복수를 하면요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요. 하면 안 되죠. 지금은 다행히 이 사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사건은 그냥 민사 손해배상 소송 안에서 했던 거지만 형사고소해서 모욕죄로 만약 고소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 부인이 경찰서에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뭔가 동영상 같은 걸 유포한다거나 그거는 또 그것대로 또 처벌을 받아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적 복수라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예. 본인이 훨씬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절대로 사적 복수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벌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의 위자료 액수가 나와야 그래야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이 부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소송 본인이 하나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변호사 비용 줘야 되잖아요. 수임료. 예. 그렇죠. 변호사 수임료에 뭐에다 하면 이게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낮은 수준의 위자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뭐 이 사건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배우자의 어떤 불륜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러한 사적 복수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맞습니다. 어떤 법의 법이 테두리 됐든, 안에서 예. 그렇죠. 어떤 사건이 됐든 사적 복수는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 자, 고속버스 무법자 얘기인데 네.
고속버스 기사가 대추를 깎아 먹으면서 운전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영상도 올라와 있어서 예. 저는 오늘 뉴스에서 이걸 다룰 건 생각도 못하고 예. 이미 새벽에 다 유포돼서 예. 추석에 대화제예요. 그런데 가볍게 보면 예. 야 뭐 이 기인 일세, 도인 일세 이런 뭐 평도 있지만 예. 사실 이걸 보면서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역귀성하는 분이 저 버스에 탔더라면 그러니까요. 저게 지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21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추석 귀성, 역귀성 하는 분들이 많은 지금 도로변에서 예. 관광버스가 다니지 않습니까? 예. 강남고속터미널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승객도 20명이나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런데 승객이 가만히 보니 이 기사가 뭔가 굽혔다 폈다 하고 계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승객이 무슨 일이지? 그러고 봤더니 새벽에 좀 불안했겠죠. 예. 예. 대추를 깎아 드시면서 운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려나 보니까 본인이 목격한 것만 7, 8개 정도를 깎아 드시더라. 그럼 계속 이제 대추를 까드시면서 온 건데 대추를 사탕처럼 이게 졸음을 참기 위해서 집어서 입안에 넣는 정도는 전 뭐 저희 운전 중에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칼로 대추를 깎아서 먹는다니요. 이건 저는 운전하면서 이건 묘기대 행진 아닙니까? 자동운전 시스템이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심야에 이건 예. 여차하면 만약에 칼로 대추를 깎다가 각도가 삐끗하면 손을 베거나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요. 그럼 아차하면 핸들 놓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순간.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그 달리는 순간에는 뭐라고 항의를 못했다고 해요.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전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운전기사의 어떤 행위에 불쾌함이 있다 하더라도 예. 오히려 기사에게 잘못 이야기했는데 나는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도 기사분이 그거를 얹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하면 또 말싸움이 붙거나 아니 지금 운전 중에 대추를 깎아 드시는 분 정도의 이 멘탈이면 내가 뭐라고 항의했는데 그냥 차를 틀어버리면 어떡하지? 5만 가지 생각을 그 순간 할 거 아니에요. 달리는 차 안에서. 그러니까 항의를 못하고 무사히 다행히 도착한 다음에 예. 이 버스 운송회사에다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한테 들은 말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는 것과 더불어서 네. 문제 제기한 승객에게 뭘 바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적반하장이죠. 네, 적반하장이죠. 저는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지금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한테 아마 앙케이트를 해보면요. 예. 90% 이상이 저 운전기사 큰일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버스 회사와 이 해당 기사분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걸 예. 이제라도 좀 깨달으셨기를 바라봅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이거를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죄는 안 되죠. 아 죄가 죄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죄가 안 돼요. 여기서 사고가 나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렇죠. 예. 사고가 나면 이제 누군가가 다치면 업무상 과실치상, 사망하는 결과가 나오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고요. 예. 사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뭐 과태료 같은 거에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만 형사처벌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면 110이죠. 예. 보통 그 제한 속도가 한 2초 정도 안 보면 차가 몇 미터나 갈 것 같으세요? 300, 400m 나. 그러니까 진짜 한 120m, 130m 날아가요. 예. 그러니까 이 잠깐 하는 사이에 차가 120m를 가는데 그때 그러니까요. 앞에 예. 갑자기 급정거려야 될 상황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추를 깎을 때 밑을 내려다 보면 그 순간 앞을 안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사처벌 얘기가 이번 기사에 없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은 안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처음에 아까 제대로 된 사과도 못 받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슈화 되고 나니까 예. 뒤늦게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지금 버스 운전기사를 징계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운전 중에 이렇게 한눈을 파는 게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지 그러니까요. 전문가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뭐 불과 2초에서 뭐 한 4초 정도 뭐 스마트폰을 조작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동안의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본다면 뭐 시속 60km라고 그러면은 거의 50m 그리고 100km 정도라고 그러면은 뭐 120m 남짓. 따라서 축구장 반 내지는 한 개 정도를 그냥 통과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 매우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희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가 이제 암수살인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을 곧 할 것 같은데요. 논란이 자, 되고 있죠. 예. 이 암수살인에서 배우 주지훈 씨가 연기한 네. 이 실제 인물
교도소에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상으로 보면 이제 범인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예. 이 사실 암수살인이 지금 일전에 나왔던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하나 됐었어요. 예. 뭐냐면 이 암수살인에서 등장한 내용의 사건의 유가족들이 이 영화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예. 왜냐면 유가족들이 또다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그렇죠. 흘러서 잊을만 한데 왜 이걸 영화로 상영해서 유가족들의 또 이 마음을 어지럽히느냐. 이거 상영 못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가처분 신청을 낸 거예요. 예. 이번엔 또 반대로 이 극 중의 범인 지금 수감 중인 인물이 최근입니다. 2달 전이더라고요. 7월에 이 스스로 이 교도소 내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이 돼서 지금 이 영화가 상영 전부터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관리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2016년 4월에 이제 부산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옮겼다가 예. 대법원 확정 판결받고 다시 부산교도소로 이제 이감돼서 그때도 한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그 전부터 징후가 있었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 분명히 있고요. 예. 지금 일단은 독방에서 혼자 숨진 채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암살인 관련해서는 사실 조금 전에 이슈가 됐던 것도 이 영화 내에서 피해자라고 돼 있는 그 관련된 유가족들이 그걸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 영화를 만들기 전에 예. 이게 실제 사건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굉장히 강력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사실 이 영화 제작하는 쪽에서 신경을 유가족을 먼저 만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완벽하게 똑같이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영화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건 지금 유가족들을 좀 설득해 보겠다는 입장이고 이게 법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건 유가족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다독거리고 다스리고 하지 않으면 이건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기각할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영상 그대로 다큐멘터리를 튼다면 이건 100%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이 되겠지만 예. 이제 극중 극화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도 대부분 기각이 되는데 예. 기각이 됐다고 또 그냥 뭐 기각됐으니까 끝이네가 아니라 예. 영화 제작하는 측에서도 이건 유가족을 찾아가 설득하고 예. 사과하는 노력은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탈세 의혹과 함께 이제 행방이 묘연해진 판빙빙 씨, 이 판빙빙 씨가 최근에 중국 세무당국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네, 합니다. 입장을 밝혔는데 판빙빙 이렇게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 국내외 언론들이 다 판빙빙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선 판빙빙은 중국 최고의 여배우고요. 그러니까요. 거의 다 아실 텐데 처음으로 나온 말은 판빙빙이 미국으로 망명했대. 예. 이런 루머가 퍼졌어요. 예. 두 번째로는 판빙빙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낸 지가 상당히 오래되면서 예. 지금 중국 공안 당국에 체포 구금돼 있다. 혹은 납치됐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세무당국이 밝힌 것은 그 탈세 혐의를 가지고 있는 배우에 대해서 수사 중이며 조속히 더 수사를 진행을 해서 예. 그 결과를 밝히도록 하겠다라는 간략한 아주 드라이한 이제 이 멘트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판빙빙이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게 맞구나. 예. 이렇게 일단 확인이 됐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상황은 엄중한 것 같다. 이게 지금 분위기의 전달이고요. 그럼 언제 조사가 끝나고 이 정도로 세무당국이 그러니까 특정 배우를 언급한 경우가 드물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죄가 중할 수 있고 네. 앞으로 은막에서 보기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예. 이런 중국 내에 여론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 판빙빙의 행적을 놓고 얼마나 네. 말들이 그러니까요. 많았습니까?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자살을 했다, 감금됐다 이런 설들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3개월 전부터 중국에서만 스타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들의 관심과 인기를 먹고 사는 스타가 3개월째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다. 그럼 자발적일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죠. 그렇죠. 그럼 비자발적인 어떤 상황에 처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대만의 한 매체가 중국 고위 관계자 말을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현재 감금 중이며 정말 참혹한 상황이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공안 당국에 감금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현실적인 지금 스토리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예. 판빙빙이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지 아세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아마 500억 정도가 됩니다. 500억이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제 관련해서 이제 탈세 혐의가 이제 굉장히 위중하다 보니까 또 중국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대중들에게
그 좀 본보기를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판빙빙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其实说真的，我自己觉得挺骄傲跟挺自豪的，因为当我看到我个人的海报出现在美国、什么墨西哥、什么澳大利亚所有的这些国家的时候，我就会觉得，确实对于我自己来说，作为一个中国的演员，我觉得我自己很骄傲，能在这样的美国的最主流的大片里面。 네, 보셨는데요. 네. 정말 아름답네요. 아니요, 저는 윤슬기 앵커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추석이라 한복까지 차려입으시니까 각 감사합니다. 자신 나라마다의 고전 미인을 좋아하는 거죠. 예. 근데 판빙빙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이제 미녀고 중국을 대표하는 미녀는 맞습니다. 활동을 여러 하는 중에 그 중에서도 몸값이 높기로 유명했는데 전 이 사건이 뭐가 우려되냐면 예. 중국 당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배우들의 몸값이 너무 높은 게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그렇죠. 여배우의 어떤 개런티에 대해서 예. 상한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편 출연당 얼마 이상 못 받는다. 예.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정말 제가 보기엔 이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앞으로 이 판빙빙 사태 때문에 미래의 중국 배우들은 상당히 금전적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처음으로 판빙빙 탈세 의혹 제시했던 사람이죠. 이제 CCTV 진행자. 최희용 위원. 이 사람이 이제 뭐 과거 판빙빙과 악연도 있었다고 그러고 네. 뭐가 좀 스토리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판빙빙 팬들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고 그러니까요. 있는 맞아요. 상황이래요. 지금 판빙빙의 탈세 의혹을 처음으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게 지금 말씀하셨던 건 전직 CCTV 진행자 최희용 의원인데 예. 이게 2003년도에 영화가 하나 문제가 됐었어요. 휴대폰이라는 영화였는데 예. 예. 그 휴대폰 영화의 내용이 잘 나가는 인기 앵커 이렇게 이런 두 분 인기 앵커의 이중적인 생활을 폭로한 그런 내용인데 아, 예. 그게 이 추희용 의원을 떠오르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투 찍는다고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영화 때문에 지금 이런 폭로가 이어진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이제 하여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추희용 의원은 어마어마한 살해 위협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판빙빙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스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스타가 지금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본인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